경제라든지 이 GRDP 측면,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 비중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습니다. 다만 전국 1,100개 기업의 부산 총 매출 비중이 1.2%로 나타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제2도시 위상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부산경제 되돌아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무리됐습니다. 에어부산의 앞날은 어찌 될지도 얘기 나눠봅니다.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 얘기 먼저 나눈 다음에 부산경제 2024년 한 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김영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양재호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에게 먼저 이 질문 해야겠습니다. 자, 가결이 됐는데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엄과 같은 사태는 크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킨 큰 사건입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성을 낮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탄핵이 가결되었으므로 정치적 불확실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 다르게 표시하면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주었다. 이렇게 되어져서 아마 경제적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없애줬다는 데는 저도 교수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민 생활에 있어서의 불안감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 관련 부처 그리고 책임자들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믿을만 합니까? 믿어야 되죠. 나라의 경제 부처의 핵심 역량은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에 있는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엄과 연루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 부처를 믿고 행동해 줄 때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 결정자가 지금 비어 있다라는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그 외에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관료들은 아무 변동 없이 자기들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려본다면 대통령의 존재, 거꾸로 말하면은 부재,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인 안정 없이는 경제 활동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어렵거든요. 과거의 우리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안정에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기조를 한번 설파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의 정책적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빨리 안정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부산 경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실물 경제인데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부담스럽거든요. 올 한 해 물가 부산 경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17개, 17개 도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예,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물가 상승률 1.3%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는 0.4% 하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대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굉장히 연말을 지나면서 특히 이런 전국적인 문제들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수치가 2% 정도니까 매우 안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신선 제품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의외로 높습니다.
한 몇 배가 높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고환율 문제로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좀 비싸지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되는 게 기후 위기 문제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뭐 사과라든지 배추라든지 가격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선 제품의 그 물가 상승률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물가 상승은 안정적인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실물 경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일자리 그리고 수입, 거꾸로 말하면 실업률 이런 건데요. 네. 부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제가 보건 데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고용률이 그 60%가 잘 안 됩니다. 한 58%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도 한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산업 구조적인 영향으로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기에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부산 경제가 회복세가 좀 낮으니까 오히려 고용 창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플러스 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이 좀 떠나게 되는 원인도 되는데 이와 같은 산업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그 부산 지역 전체의 고용률은 비교적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는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용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9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신호는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많으니까 제조업의 고용률이 조금 높아진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 한 해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부산의 인구 유출이 심하다. 그거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네. 실제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산업 구조를 말씀드렸었는데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부산의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이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부 이제 수출이 좀 좋아졌었죠.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중위 내지는 저위 수준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런 걸 좀 바꾸어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유출이라든지 인구 감소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연령층이 30대의 순유출률이 1.2%로 지난 같은 기간보다 조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부산에서 유출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를 예. 따지면 경기도 서울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어떤 기업들이 많으냐? 지금 말씀하셨던 고부가 가치. 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는 좋은 일자리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 경기 지방에서 많은 그런 일자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통계 결과를 보면 거기도 그쪽 부분의 취업률, 고용률도 60%가 채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수출액이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산 수출액 증감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에 지금 그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감소이고 다행스럽게 감소폭이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감소가 되더라도 감소폭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 같아요. 네. 그 트럼프 저는 충격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다 알려진 게 최소 관세를 뭐 20% 이상 매길 수도 있다. 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 우리 부산 경제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교역량은 좀 위축하게 되고 네. 미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반대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해보니까 그 충격이 부산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차제를 통해서 뭐 시장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분기 수출 감소 업종 살펴보면요. 선박과 금속광 수출이 63.5%, 50.6%로 급감을 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럼프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산업은 네.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100대 기업 부산에 있느냐? 없다. 또 이제 그러면은 넓혀서 1000대 기업은 몇 개냐 했을 때 다행히 작년에는 28개였는데 올해는 31개다. 3개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 그 숫자상으로 28개에서 31개로 3개 늘은 거는 뭐 좀 좋은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수도권 집중화, 지방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이 뭐 절반 이상이고요. 서울만 절반 이상이고 수도권은 70%, 네. 80% 육박합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정말 이런 상황들이 그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의 위기를 더 대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000대 기업에 들어간 것 중에 부산에서 10대 기업 중에 보면 특이한 게 BNK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그나마 100위권에 가서 자존심을 조금은 살려주긴 했지만 BNK 부산은행이 1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IT 기업이나 생산 기업이 좀 올라갔으면 되는데 금융 서비스업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은행은 주 수입원이 예대마진으로서 살기 때문에요. 그만큼 부산 시민들은 대출이 많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 그러니까 서민의 실질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이 BNK 부산은행이 부산에서의 1등이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주거 공간을 짓는가가 중요하지. 막무가내로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는 조금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다소간의 어떤 그 혼란이랄까 어려움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것이다.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4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이 7% 인상이 됐고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전기요금과 약품 처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 1인의 월 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이번에 인상되는 게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누진제를 폐지한다고도 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사실은 모든 이 가정용의 사용량의 98%가 약 1에서 2단계에 한정되기 때문에 3단계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원이 많은 가정,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구 등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누진제를 폐지한다고는 합니다. 그 가정용의 경우에는 저는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사용하는 양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적은 양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진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동시에 이런 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적인 부담을 더 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약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사실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것이 서비스 질적인 개선입니다. 네네. 많은 경우에 이제 가격을 인상하면서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서비스를 개선하겠노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개선된 게 그렇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무려 이제 3년간에 걸쳐서 23%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선되어지면 아하 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좀 개선되어지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산시가 어떤 정책적인 좀 배려랄까 완결성을 좀 더해주면 어떨까? 시민을 위한 서비스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도시철도죠. 지하철이죠. 근데 작년 10월에 150원 인상을 했고 올해 5월에 또 150원 인상을 했거든요. 합치면 300원인데 어찌 보면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가는 분들은 좀 부담을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상된 부분은 몇백 원입니다. 네, 네. 하지만 수도요금도 몇백 원, 그렇죠. 예, 철도요금도 몇백 원, 버스요금도 몇백 원.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고정비용,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비용처럼 가정에서도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그다음에 생활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결국은 시민의 경제 부담은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심적인 됩니다. 부담이 좀 크죠. 큽니다. 네, 네. 근데 그나마 다행으로 좀 단계별로 인상했다는 것은 좀 긍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경제의 변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거하고 단계별 점진적인 변화는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효과적이고요. 특히 이제 도시철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차제에 정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보완적인 어떤 그 대책도 동시에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외국의 그 소위 우리 말하는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우리 생활 물가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실제로 그 제가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인상 요인들은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의 상승, 물가 상승률 등등 있는데 문제는 방금 진행자 말씀처럼 왜 이런 인상분을 소비자에게만 증가하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부산시라든지 또는 공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소비자 있으면 좀 이런 비용을 좀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공급업체가 경영 개선이라든지 환멸을 통해서 네, 네. 일정 부분을 좀 흡수해라 이거지. 이런 것들이 부산시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한다면은 소비자에게 증가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동백패스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월 4만 5천 원 이상을 이용하게 되면요. 초과 사용액 중 4만 5천 원까지는 동백전으로 환급을 네, 네, 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좀 봤더니 얼마를 타야 내가 돌려받을 수 네.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로 생각하면 기준 29회차부터 56회차까지 이 무료로 탈송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산시의 행정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과연 한 달에 40번을 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 출근 일수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일본이나 뭐 미국에처럼 패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출근자용을 이용해서 네. 근거리, 원거리 이렇게 타겟을 맞춘 이런 패스들을 만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문 닫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실 그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에 야, 부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가? 왜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문을 저렇게 다 닫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이제 다 문을 닫는데 특히 그 센텀시티의 롯데백화점 하면은 부산의 대표적인 백화점 맞습니다. 중에 한 곳인데 매물로 나왔거든요. 네. 부산 시민들 소비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제가 본 데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경제적인 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부산의 인구 또는 전체적인 뭐 저출산 이런 인구적인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죠. 그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백화점 갈까? 대형마트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네, 요즘 네.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편하게 저렴하게 잘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인 어떤 변화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경로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예, 직접 가서 물건을 만져보고 사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걸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또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반송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부분 아니면 이 큰 쇼핑몰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수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120년이 된 백화점도 그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인 곳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세운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1인 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아파트를 짓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는 자치하는 문제고 어떤 주거 공간을 지어야 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지금 2024년 접어들면서 78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로 보면 35.5%가 1인 가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네, 네. 그중에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년층과 20대 이 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거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층에서 과연 아파트를 짓는 데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 공간을 짓는가가 중요하지 막무가내로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는 조금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붙여서 저는 이제 주거 형태가 이제 많이 달라질 수밖에 네네. 없고요. 네. 특히 1인 가구.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상복합 이런 개념인데 저는 주상복합에다가 문화적인 공간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1인 가구 젊은 세대는 이 문화적인 측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많이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의 변화와 동시에 문화적인 공간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결합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공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의 경제, 내년의 우리 살림, 내년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습니까? 지금 많이 어렵지만 국가 경제는 저는 늘 얘기하면 시스템으로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실행 시스템들은 아직 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혼란기를 벗어나면 금방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경제도 결국 심리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경제의 기초 체질 또는 잠재력이 매우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회복력이 강하다고 믿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소간의 어떤 혼란이랄까 어려움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것이다.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부산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서지연, 송의원, 부산시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항공사 통합, 에어부산은 어디로?입니다.
네, 지난 11월이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예, 지금 최근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결합에 대한 합병 심사가 이제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2020년 11월 달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인수 공시한 후에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을 위해서 14개국에 지금 합병 심사를, 결합 심사를 지금 신청해서 최근에 이제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이유는 지금 반독점 당국에 이제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역외 적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항공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독과점에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그 나라에는 미리 이제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끝난 거고, 이 심사가 끝남에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합병이 마무리됐으면은 항공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크게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업계에서의 변동이라고 하면 이제 통합 대한항공의 이제 영향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LCC 업계에서의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게 되면서 굉장히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도입이나 공항 사용료나 뭐 리스비 이런 부분에서 협상에서 우위를 이제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더해서 두 대형 항공사가 결합을 함으로 해서 노선이라든지 사실상은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짙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우선 절대적으로 이제 한국 내 항공업계에서는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규모로만 따지면 21조, 또 자산의 가치로는 42.8조, 그리고 보유 항공기는 여객과 화물을 합하면 238대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절대적인 만큼 이제 노선에 대한 배분과 또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일리지 통합 과정과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 향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초 국토부 산업은행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떠나서 이제 통합 LCC를 이제 지역 거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해외 이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게 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유보한 상태고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은행 국토부는 그동안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냈었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LCC를 이제 지역 거점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최초에 견지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합병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합병에 대한 이제 업무 절차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이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입장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서 산업은행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네. 저희 부산시가 원하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제 통합 LCC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 쪽으로 저희가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서 부산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얻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 속에 나왔는데 부산시가 TF를 꾸몄다고 하고요. 또 이제 통합 LCC 부산 본부 유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저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입니다. 이제 지자체, 지역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동안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회에 대한 지지 그리고 중앙 정부에 대한 지지에 조금 의존을 해왔었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제는 시 지자체 정부가 상위와 이제 협상을
소통을 통해서 혹은 협력을 통해서 대한항공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 캐리어가 됐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12, 11위권의 항공사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 LCC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LCC인 진에어가 가장 경쟁사로 두고 있는 것이 제주항공입니다. 네. 제주항공이 23.7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진에어가 22.49%인데 에어부산이 17.8% 이상이 됩니다. 즉 에어부산과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사실상 대한항공은 LCC에서도 원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업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연스럽게 중앙 언론에서나 여론에서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을 해서 통합 LCC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여론이 펼쳐지고 있고요. 더해서 인천공항의 1터미널과 2터미널에 대해서도 통합 LCC를 염두하고 이미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통합 진에어에 대한 출범이 논의되기 전, 물론 이 부분도 점유율이 50%가 넘어버리면 공정위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산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 LCC 본부냐 아니면 에어부산 존치냐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은 확답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칫하면 부산에 굉장히 불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불리한 점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부산에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되면, 하면은 예, 네. 통합 LCC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리 매각을 통해서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부산이 키운 지금 기업을 뺏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이제 거점 항공사를 동시에 잃을 그런 처지에 있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역 기업 12개 기업과 이제 부산시가 이제 부산국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발족한 그런 항공사인데 이런 지역 항공사가 요구하는 이제 전문성과 이제 그 당시에 LCC를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아시아나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아시아나에 이제 통합이 되고 당시에 지역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한 48% 됐던 이제 그런 지분이 16% 정도로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아예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부산이 키우는 그런 항공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뺏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 기업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 이탈이 또 가속화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지금 전국의 1000대 기업 중에서 31개밖에 없는 그런 대기업 중에 또 하나가 에어부산인데 네. 에어부산이 또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지역의 고용이 지금 1,400명 정도 지금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떠나버리면 지역의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립법인 문제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이유가 뭐죠?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독립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부산시가 TF를 통해서 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우선 김해공항, 즉 부산의 공항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같이 쏟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독립법인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별도 법인으로 부산에 두고 이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인 만큼 사실상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그 이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시의 행정력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지역 거점 항공사의 존치는 최우선 순위겠습니다만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노선 개발과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폭적으로 높다면 기업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쪽으로 이원화하여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부산시가 TF를 꾸몄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통합 LCC 부산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지금 이번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법인으로 지금 에어부산을 만들겠다 이런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저 대기업 자체가 이제 기업의 이윤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앞서 서지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기업에 이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분리 매각을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분리 매각 자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될지 안 될지 지금 좀 우려스러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명분을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그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통합 LCC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대안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상공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까? TF 내에서도 상공계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상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LCC 본부 유치나 또는 에어부산 존치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에어부산이 독립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시의 출자금 변동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 TF 안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전략으로 가지만 상이 안에서 지금 질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분화하여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부터 좀 정리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부산시에 손해보는 일들만 많은가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에어부산 문제 좀 잘 해결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입고 상여를 맨 기장군민들이 부산시로 향합니다. 구군에 위임된 기피시설 결정권과 인가권을 부산시가 환수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반발하며 모인 겁니다. 이딴 반발에도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기피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시 전체 수요에 부산시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 등 11명이 조례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권한 환수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며 궤도시설과 도축장 권한만 부산시로 넘기고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권한은 기존대로 기초단체장이 갖게 하자는 겁니다. 기초자치제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 16개 구군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을 하였으며 일방적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거센 상황입니다. 재석 인원 41명 가운데 27명이 찬성해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폐기물 처리장 등에 대한 권한 환수는 무산됐습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20년 전 부산시가 기피시설 결정 인가권을 구군에 넘긴 뒤 새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단 한 개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포화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기피시설 결정권 조금 생소한 말인데요. 네. 저희가 님비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더 익숙하잖아요. 이게 뭐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묘장 시설이라든지 뭔가 도축장 이러한 기피 시설들을 그동안은 16개 구군, 그러니까 구청장의 승인 하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위임한 사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산시가 그렇게 님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구청장들께서는 혹은 구군의 지역민들께서는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의 권한, 즉 시가 다시 그 님비 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기피시설 환수권, 그러니까 결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도시계획 조례 안에 조항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산시의회에서는 수정 가결안으로 일부 시설만 이제 시장의 권한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폐기나 처리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금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의 권한이 축소된 부분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에 있던 거를 시가 환수하려고 했다면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20년 전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저 위임을 했었던 이제 기피시설 결정권을 이번에 저 시장이 들고 와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제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리고 시설의 인가권 이런 것들을 시에서 컨트롤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제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배경은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그렇죠. 상태였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부산시의 지금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 그린파워가 유일한 지금 산폐장 매립장입니다. 시설 자체도 이제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지금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부산시에서도 이런 산업 폐기장 매립장을 늘리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항상 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거를 공회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폐장이 그렇게 막 넘쳐가면은 진작에 좀 새로운 것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준비 과정이 있는 다음에 조례에 대한 제정으로 좀 이어졌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 이 기피시설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계속해서 이유 없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들과 주민들의 공론화 작업과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있은 다음 설득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하게 기피시설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환수권을 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좀 갑작스러운 조례 개정으로 시도가 좀 먼저 들어갔고요.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가결된 부분을 또 하루 만에 본회의장에서는 수정안을 내는 등 그러한 절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 부재와 그리고 절차상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보니까 반대 여론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도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이제 저희 본회의에 이제 이 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해당 이제 군의 저 군수님 그리고 저 기장 군수 군수님의 네. 이제 그 1인 시위도 있었고 그리고 저 주민분들의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이제 수정안으로 조금 완화된 그런 수정안으로 지금 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과가 됐지만 그래도 기피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죠. 단지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이 님비시설이 들어가는 이제 그쪽 이제 주민분들에게는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이제 동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시에서도 많은 그런 뭐 소통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인센티브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 여론이 일단은 저희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여론이 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 조례가 앞으로 좀 수정이 되면 님비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 좀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큰 원칙적인 거는 그러면은 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았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궤도시설, 그러니까 정비기지나 창고 같은 궤도시설, 도축장 같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의 권한으로 갈 수가 네.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산업 폐기물, 네, 산폐장. 이 부분은 이제 1년 뒤부터 바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실은 자리를 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민한 지점, 즉 각 지자체 중에서 반발이 가장 심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군이 희생을 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산시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슷한 문제로 우리는 중앙정부와 겪고 있는 부분이 고준위 방패장 문제입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서는 고준위 방패장을 다른 지역에 설립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다른 지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기장에서 떠안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지점과 동일한 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성숙하시고 기장 국민들이시던 그리고 강서 주민들이시던 모두가 성숙하고 합리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부지 선정 과정부터 좀 투명하게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과 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설득 논리를 보다 면밀하게 공개를 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수하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현재 타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갈 때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지금 네. 저희 뭐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 여론 수렴입니다. 예, 결국엔 지역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지금 합의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앞서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역 거버넌스들과의 이제 합의와 소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단은 지역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짜서 소통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걸 타협적으로 봉합하느냐인데 자, 이 건 잘 됩니까? 적극적인 소통 자세를 집행부가 얼마나 열어두느냐에 따라 네. 달려있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뭐 16개 구청장 분들하고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구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뭐 앞서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보다 집행부가 좀 더 세일즈의 정신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를 뭐 과중한 업무 중에서라도 좀 해주시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기피 시설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각 구군이 다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 상반기 부산 지역 주요 대학병원의 1년차 레지던트 모집 지원자가 대부분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학병원에 따르면 모두 75명과 64명을 모집할 예정인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각각 1명씩 지원했고 45명을 모집하는 동아대병원은 2명, 부산의료원은 9명 모집에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산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259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5,287만 원으로 전국 6번째였고 가구당 평균 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부동산으로 71%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이 지난 2달여간 문현고가도로 철거 관련 인근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철거 찬성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도심 경관 저해가 51%로 가장 많았는데 남구는 용역 결과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고가도로 철거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임기 1년 6개월을 남겨두고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부산시의 퐁피두 미술관 설립에 반대하는 퐁피두의 유령 미술 전시회가 사하구의 유휴공장 일산 수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방정화, 정지영 씨 등 지역 작가들과 퐁피두 분관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퐁피두 부산분관 추진이 반민주적, 반문화적, 반생태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의 영광을 폭력을 반대하는 이들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에 반대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 특히 계엄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묵직한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